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잠든 사이에 파이코인 잔고가 영원히 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새벽 4시 42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20개 코인이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겁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날짜가 정확히 6년 전 2019년 11월 27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도 업비트에서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당했거든요. 같은 날, 같은 거래소, 또 해킹.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섬뜩하죠.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라자루스는 2019년 해킹에도 연루된 조직으로 이런 공격에 매우 능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해킹 자체도 심각했지만 대응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 42분에 해킹이 발생했는데 공식 공지는 무려 8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33분에야 나왔어요. 그 사이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출근하면서 앱을 켜봤을 거고,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뉴스를 보고 알았겠죠. 해킹이 발생한 곳은 핫돌렛이었습니다. 핫돌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으로 거래 편의성을 위해 운영되는 건데요. 업비트는 고객 자산의 약 2%만 핫돌렛에 보관하고 나머지 98%는 콜드월렛에 보관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2%가 뚫린 겁니다. 비중은 작아 보여도 실제 금액으로는 445억 원이에요. 해커들의 수법은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이들은 솔라나 기반 토큰들을 WSOL과 SOL로 교환한 뒤 185개 지갑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이더리움으로 전환했어요. 이미 165개의 서로 다른 주소로 자산이 흩어져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업비트는 2019년 이후 보안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히 같은 날짜에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당했습니다. 이건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업비트는 이번 해킹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만약 피해 규모가 더 컸다면 어땠을까요? 업비트의 준비금은 642억 원입니다. 이번 피해액 445억 원은 그 70%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조금만 더 유출됐다면 충당조차 어려웠을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73% 폭락했고 셀시우스, 보이저, 3AC 등 여러 대출 플랫폼과 펀드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어요. 올해 11월에도 디파이 프로토콜 밸런서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해킹을 당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의 접근 제어, 결함이 원인이었고 총 예치 가치가 7억 7,500만 달러에서 2억 5,800만 달러로 줄며 3분의 2가 증발했어요.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는 건 겉보기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받지만 거래소는 그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요. 거래소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큰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트코인 고래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인출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5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대거 인출됐어요. 약 240만 개에서 182만 개로 감소한 건데 이건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출금 흐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이후 100비트 이상을 보유한 신규 대형 지갑 주소가 91개나 증가했어요. 심지어 저스틴 선은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빚고 수탁 계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인출하는 데는 상당한 수수료가 들어요. 대형 고래들의 경우 수수료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거든요. 인출 과정에서 주소 입력 실수라도 하면 모든 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위험과 번거로움을 감수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거래소 리스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월렛이나 비스탁형 지갑에 보관하면 해커가 거래소를 뚫어도 내 자산은 안전하거든요. 여기서 비스탁형 지갑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수탁형 지갑은 거래소가 개인 키를 대신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하면 내 자산도 함께 위험해지는 구조예요. 반면 비스탁형 지갑은 개인 키를 오직 사용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거래소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고 설령 거래소가 해킹당해도 내 지갑은 안전하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보안과 자산 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스탁형 지갑이 훨씬 더 안전한 건 분명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거래소에 맡긴 자산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 키를 내가 직접 갖고 있을 때만 진정한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파이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비스탁형 지갑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파이 지갑은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작동하는 비스탁형 지갑으로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고 파이네트워크 측은 사용자 자산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건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미카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사용자 자산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파이네트워크는 포괄적인 KYC, KYB 요건, 제3자 감사, 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용자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제공하는 비스탁형 지갑을 제공합니다. 파이 지갑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소유합니다. 거래소처럼 제3자가 키를 보관하지 않아요. 둘째, 파이 브라우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며 복잡한 기술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이 생태계 내 D앱과 결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파이코인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전 세계 6개 거래소에 공식 상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거래하고 보관하죠. 하지만 업비트 사건에서 보셨듯 거래소는 언제든 해킹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거래소보다 파이 지갑으로 인출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실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해킹 역사를 보면 훨씬 더 놀라워요. 빗썸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약 700억 원 규모의 자산 유출을 겪었습니다. 모두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해커들의 관심을 더 받게 됩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구도적으로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자산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핫돌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이번 업비트 해킹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업비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규명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고 금융당국은 전산 사고 예방을 위한 엄정 대응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통제하는 거예요. 비스탁형 지갑과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해커가 거래소를 뚫어도 개별 사용자의 자산은 안전합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결국 탈중앙화와 비스탁형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암호화폐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기 거래용 소액만 거래소에 보관하세요. 자주 거래한다면 거래소가 편리하긴 하지만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두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세요. 파이코인 사용자라면 파이 지갑으로 인출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파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접근하기 쉽습니다. 셋째, 개인 키와 복구 문구는 절대 타인과 공유하지 마세요. 복구 문구는 종이에 적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면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요. 넷째, 인출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자산을 영구히 잃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 전송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 지갑에 분산 보관하세요.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두지 말고 여러 지갑으로 나눠 보관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지갑의 일부, 하드웨어 월렛의 일부를 나눠두는 식이죠. 업비트 해킹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래소는 편리하지만 결코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스탁형 지갑은 조금 번거롭지만 훨씬 더 안전하죠. 비트코인 고래들이 수천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도 굳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출 과정이 번거롭고 수수료가 들더라도 내 자산의 안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파이코인 사용자 여러분도 같은 선택을 고려해보세요. 단기 거래용 소액만 거래소에 남겨두고 장기 보유 자산은 반드시 파이 지갑으로 옮기세요. 파이네트워크가 처음부터 비스탁형 지갑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사용자 자산의 안전과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파이코인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